있는데요. 예, 화폐형 투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화폐를 모으는 겁니다. 화폐에 화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화폐가 뭐가 있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 돈, 네, 10,000원짜리 원화. 예. 원화가 있고, 예. 그리고 미국 달러, 달러. 예, 예. 다른 나라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이화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화폐 역할을 했던 건 금과 은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과 은도 화폐형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되나요, 혹시? 비트코인도 화폐로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후보작인 걸로 네. 일단은 원화, 달러, 금, 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을 뭐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음. 우리 모두는 투자자다. 시간 자산도 잘 활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한테 그럼 네. 일단은 시작은 화폐형 투자.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들어야겠죠. 종잣돈. 예, 그래서 네네. 이거는 사실상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화폐형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돈 원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달러나 금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모으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투자로 내가 넘어갈 것인가 부동산이나 최사익 투자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원화는 뭐 저축을 하면 되는데 달러도 환전해서 달러 저축을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 글로벌 경제에서는 조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발생했던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이 환율이 떨어졌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달러나 금을 모으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달러를 모아서 그냥 예금이나 적금 통장에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모아서 달러를 이용해서 그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미국 배당주 투자는 그런 회사형 투자에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으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금이나 은도 그러면 직접 현물을 사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실물 금을 사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오히려? 네네. 금을. 예. 네, 왜냐면 금을 모으는 목적은 정말 제가 이제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모으는 목적은 위기에 대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를 대비해서는 실물금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는 전쟁이라든지 한강을 건넌다든지 뭐 바다를 건넌다든지 정말 위기가 왔을 네. 때를 대비해서 실물금 들고 있으실 추천하고요. 야, 실물금입니다. 실물금. 그럼 어떻게 바 형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금은방에 가서 네. 가벼워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들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돈 위주로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돈 위주 한 번에 살 때 몇 돈씩 사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예,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네네. 근데 이거의 그 분명 목적은 내가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금은 부가세가 붙고 네. 또 이제 그 각종 거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를 대비해서 가지고 보유용으로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면 평온한 시절에는 이건 그냥 돌멩이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현금 흐름도 없고 레버리지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하러 보유할까 싶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 파생형 투자와 접목을 하면 네. 내가 실물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선물 옵션 매도라는 거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그거 벌써 궁금하네요. 그럼 일단 그게 화폐형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폐형 투자에 그런 게 있고, 네. 그러니까 화폐형 투자로 이제 종잣돈을 이제 모았다고 한다면 네네. 이제 그 다음 투자로 넘어가셔야겠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형 투자가 있는데요. 부동산형 투자. 네. 좀 친근한 단어가 나오네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모든 투자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그 대상이 한정돼 있지만 투자 방법이 워낙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나만의 기준금리 아까 뭐 이제 12%를 우리가 예시로 들었는데 12%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야겠죠. 네네.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을 여기서도 원칙은
현금 흐름 얻는 자산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현금 흐름 얻으면서 레버리지를 써서 살 수 있는 자산은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 투자나 아니면 뭐 상가나 건물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 방법의 단점은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낮죠. 네네. 예, 일단 레버리지도 뭐 레버리지 비율도 아주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금 대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 투자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자체가 좀 우리 기준금리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좀 더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은 부분을 찾자. 제가 이제 예로 드는 거는 전세금을 레버리지하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 이 부분은 일단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실투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 인식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그러면 전세금은 이걸 현금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건 전세 레버리지로 받는 현금 흐름, 전세금 보증되는 부분도 현금 흐름으로 쓸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 현금 투자를 만들 때인데 월세 수익률이 특히 이 주거 쪽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세 레버리지를 써서 그렇게 좀 투자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부동산형 투자에서 이제 되게 다양하지만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이상이 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연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앞서서 상가 투자는 조금 뭐 수익이 낮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상가를 내가 이제 사서 임차한다기보다는 상가를 최대한 싸게 사서 그러니까 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다든지 좀 싸게 사서 여기에 내가 직접 어떤 사업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전세 레버리지가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뭐 워렌 버핏과 플로트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전세라는 아마 제도가 거의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제도를 워렌 버핏 투자의 고수가 봤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네. 네. 워렌 버핏이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신 것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 부호가 되셨는데 그 분이 이제 쓰셨던 어떤 투자 스킬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플로트라는 걸 굉장히 잘 이용하셨어요. 플로트가 뭐예요? 플로트가 네. 아까 한국말로 이제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플로트라고 썼는데 네. 뭔가 둥둥 떠다니는 거란 뜻이죠. 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꿈의 레버리지. 꿈의 레버리지. 네. 무기한 무이자 레버리지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권리를 약속을 하고 내가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워렌 버핏이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을 좀 낮게 할 수 있을까의 네. 일환으로 보험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제 보험업 비즈니스는 결국엔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현금 흐름으로 계속 받는 구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먼 훗날 한 30년 뒤에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 한 30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보험료를 무이자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잘 설계하면 거의 무기한으로 그걸 연장할 수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이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그렇게 장기간 그 무이자, 무기한 레버리지, 플로트를 구조를 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큰 운용 수익을 만들어내셨고요. 그거를 일반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제도입니다. 전세가 네. 사실상 무이자이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연속적으로 잘 놓는다고 하면은 거의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봤으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이 아마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자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이 나오는 자산들을 또 매입하는 것들인데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그 전세 레버리지하고 갭 투자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초기
세팅하는 과정은 음. 사실 똑같죠. 똑같아요. 네, 예. 일단은 뭔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굉장히 적을 때 실투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그때 들어가는 과정은 똑같아 보이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차이점은 음. 그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갭 투자는 실투금을 적게 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가 단기간 내에 매매가가 올라가면 그냥 빨리 매도를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면 네.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위를 이용한 전략 중 세 번째인 거예요. 레버리지를 꾸준히 키워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2년마다 또는 4년마다 이제 증액이 되면은 그거를 현금 흐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팔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현금 흐름이 쭉 나오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 증가 속도도 역시 빠르고요. 요 레버리지 투자 갭투기랑 다르다라는 말씀에 대한 표현도 좋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 방법, 투자금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을까요?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 아마 가장 큰 리스크는 일단은 역전세 리스크. 그렇죠. 네. 이게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세를 놓고 전세를 이제 완만하게 이제 상승시켜가면서 현금을 얻겠다라는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내가 전세였는데 그 2년 후 또는 4년 후에 전세가가 내려가서 일부 상환하는 거죠. 네. 전세금을 돌리자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리스크에 이제 포함되는 게 전세가가 좀 너무 고평가되었을 때, 전세가에 버블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전세가는 실거주를 뜻하기 때문에 버블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전세가에도 분명히 버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블의 제가 생각하는 전세가의 버블의 정의가 뭐냐면 전세가는 말 그대로 이제 실거주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86년도부터 이제 통계를 쭉 보면은 통화량 증가에 맞춰서 완만하게 전세가도 상승해요. 그래서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하고 아주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걸 고려해서 같이 그 전세 가격 지수와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거의 1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정확도로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도 그에 맞춰서 상승한다. 그런데 어떤 현재 같이 이제 어떤 규제 정책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수급이 불균형해져서 전세가가 좀 확 튈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전세가에 버블이 생기는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은 오히려 매매를 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전세가를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가에 버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그 네. 대비책으로는 전세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플로트라고 부르는 꿈의 레버리지이긴 하지만 그거를 어쨌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나통을 이용할 수 있는 룸을 대비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일부 역전세가 나더라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놔야 합니다. 아유, 또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맞는 얘기입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할 때 이 역전세에 대한 버블 혹은 리스크 대치 방법은 늘 평소 때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재밌네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회사형 투자는 뭐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투자 방법 회사형 투자가 있는데요. 네. 회사형 투자는 회사를 나의 투자 매개로 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핫해진 주식 투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내가 주주로서 회사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회사원이라면 나의 시간 자산을 회사에 투자하고 월급 현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회사형 투자이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형 투자와 이제 화폐형 투자, 종잣돈 모으기 이거를 이제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창업자, 사장님이라면은 남의 시간,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시간을 빌려서 또 회사에 투자는 회사형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다양하지만 오늘은 일단 이 중에서 좀 더 주식 투자
내가 이제 주주로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식 투자가 요새 인기가 많은데 저는 좀 더 집중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그리고 성장 주식보다는 배당 주식에 좀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는 저희가 잘 기업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국내 기업은 저희가 또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앞서서 제가 이제 달러 자산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의 자산은 아마 99%가 원화 자산일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 또 원화 부동산 비중이 크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급여, 헌금흐름이라든지 그런 소득도 원화일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원화 가치 하락이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준비하고, 그리고 달러 자산으로도 미국 배당주에 좀 더 초점을 두시라고 하는 거는 배당주는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배당 머신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국내보다 이제 해외가 더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그 어떤 자본주의가 좀 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달하는 과정이 있지만 분기별로 그렇게 꼬박꼬박 배당을 해주는 그 회사가 많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는 배당 귀족주라는 게 있는데 이건 25년 이상 한 해도 빠지 않고 최소한 전년도 대비 배당금을 증액해준 회사들의 모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은 어떤 뭐 전염병이 돌든 전쟁이 나든 금융위기가 오든 최소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준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가 있죠. 진짜 그 아까 일부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이제 현금이 있는데 그 정도 현금이 나올 수 있는 배당금 회사를 찾아서 네. 그만큼을 투자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상 쉽지 않은 게 네.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나의 기준금리 달성하는 걸 찾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배당 기대보다 수익률 많이 낮겠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뭐 아마 보통 2-3% 정도로 낮고, 거기다가 만약 그 자산을 배당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쓸 수 있으면 그 수익률이 높아질 텐데 주식은 레버리지 효과가 쓰기가 어렵죠. 자본 레버리지는. 네, 아시다시피 주식담보대출은 금리가 높고 또 네. 만기 상환 날짜도 짧고요. 네. 하지만 거기는 시간 레버리지 효과는 있죠. 네, 내 시간을 굉장히 좀 단축식 부동산형 투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쪽을 좀 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년, 25년 전에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배당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렇네요. 그래서 회사형 투자에서는 이제 국내보다는 배당을 좀 확실하게 많이 주고 있는 해외의 그 배당 귀족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많이 좀 이렇게 관리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성장주 거의 위주 성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럼 이런 배당 주지 않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기보다는 예. 비중을 일단은 비중은 이제 배당주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이런 성장주 투자는 이제 좀 더 이제 본인이 재미로 할 수 있는 소액 정도로 조절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 성장주 이제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빨리 상승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말한 거의 활용 전략 중에 두 번째 판매 전략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데 판다고 하면 우리 거의 자산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럼 그 다음 다음 주식 뭐 살까? 그리고 그거를 매번 우리가 베팅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번 좋은 그 거위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가능성은 사실 낮죠. 그리고 설령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아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 가격 상승을 보여준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초기에 몇 년 전에 샀다고 해도 네. 그 몇 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가격 등락이 심한데 이거를 내가 버텨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안정적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노력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변동의 세월을 견딜 만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정적인 일단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들은 확보해 놓고 이 성장주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네요. 그러니까 뭐 네. 10분의 1만 한다든지 뭐 10분의 2만 한다든지 좀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궁극적으로 그래도 10배 오르면 이쪽 다 갚을 수 있으니까 10% 정도만 네, 투자하는 걸로. 약간 정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규제를 하기 전보다는 좀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그에 비해서 완화도 많이 해준 것 같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럼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 관심이 주식 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1위부터 20위 중에서 제 책 빼고는 다 주식 책이야. 예, 네. 주식책이 대세죠. 네, 그게 지금 여기 지난주에 나왔던 염승환 부장이 있어요. 네네. 그 친구가 낸 책이 한 달 내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책이 아, 1등하기도 힘든데 한 달 내내 그 책이 1등하기 정말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럼 주식질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특히 이제 초보분들은 되게 휩쓸리기가 쉬워요.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래, 주식이래,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기준금리, 내가 그리고 싶은 그 목표에 가려면 나의 기준금리를 먼저 정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나만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10%다라고 하면 음. 그 10%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방법과 대상은 어딘가를 본인이 찾으시고 그쪽으로 가야 해요. 근데 부동산이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동산형에서 좀 더 찾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 부동산은 자본 레버리지를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자본 레버리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자산 수익률을 좀 더 높여줄 수가 있죠. 반면 주식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대신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사회 초년생이라서 돈 자산은 별로 없지만 시간 자산은 좀 더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 자산을 좀 더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자본이 많이 없으니까 자본 레버리지 좀 더 쓰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지 어떤 투자가 인기다라고 해서 가는 거는 조금 저는 비추천하는 편이죠. 근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자본 레버리지가 용이하신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시간 레버리지가 좀 용이하신 분들은 주식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게 공감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부동산을 꼭 사세요. 그 전에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식을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주식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탁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이고요. 거꾸로 지금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이라든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고 고가 시장들이죠. 고가 시장들 상품은 일반 시장은 다를 텐데 거기에 돈이 많이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에셋을 일부러 파킹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들어서 그렇게 또 연관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회사형 투자 정말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그 4가지 투자 중에서 파생형 투자라는 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조금 감이 안 와서 그게 어떤 건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파생형 투자는 이제 전통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고 이제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능해진 어떤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인데 예를 들면은 많이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리츠. 네. 리츠가 부동산 투자를 내가 뭐 건물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주식 사듯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파생이 된 투자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리츠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또 선물 옵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란 단어만 들어도 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선물 옵션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네. 좀 위험 부담도 크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내공이 있으신 분들한테
기부 춘천을 드리고 음. 아직은 내가 좀 초보 농장주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도 시작하실 말씀인데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화평 투자에서 제가 금을 모으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금에서 현금 흐름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실물금을 사고 그리고 그리고 금 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매도한다, 콜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네. 이 가격에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나에게 좋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실물금을 사서 모아놨어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실물금 사가지고 내가 금 옵션을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금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나는 프리미엄을 그냥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투자 수익이 나는 거고 네. 여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네네. 내가 옵션을 매도했는데 상승했어. 네네. 그런데 나는 실물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금 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 그 현금흐름 무조건 상승하고 싶으면 금의 일부를 팔아서 네. 오른 만큼 팔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다 커버하는 거네요. 네. 상승과 하락을. 네. 오, 선물 옵션이 그런 거구나. 근데 금이 진짜 재밌네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원유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곡물도 할 수가 없고. 근데 금은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고. 와, 이거 좀 짜릿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실물금은 그러니까 꼭 이 옵션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비상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 보유를 하면서 네네. 또 만약에 내가 현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까지 병행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한번 이게 좀 공부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네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갖고 지금 4가지 투자 방법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설명해 주실 거 더 있나요? 아까 이제 내 기준금리가 이제 12%가 나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럼 이 4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이제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네. 이 부분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내 기준금리 12%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였죠? 화평 투자. 화평 투자에서 내가 12%를 벌 수 있을까? 화평 투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잣돈 모으기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이 있는데 12% 주는 은행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은행 예금에 종잣돈을 종잣돈 모으는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종잣돈 모으고 나면 이제 화평 투자에서 탈피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동산형 투자에서 이제 12%를 찾아보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겠다. 그럼 그쵸. 뭐가 있을까? 뭐 경매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 전세 레버리지 투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그 안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단순 월세는 안 되고 네. 새로운 방법들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세 번째 이제 회사형으로 가면은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겠죠. 그쵸. 하지만 주식 투자 말고 이제 회사형에서는 이제 내가 회사원이라면은 내 시간 자산에서 좀 더 그 12% 이상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시간 자산 고용주에게 12% 이상의 월급 인상은 사실 힘들겠죠. 그걸 요구해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아니면 그만큼 내가 부업이나 알바를 해서 시간 자산을 좀 더 활용해서 그만큼 수익을 더 뽑아내려 노력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만큼. 예, 그런 이제 시간 자산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그 투자 수익률을 저는 내부 수익률 IRR이라는 기준으로 그건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서 쭉 장기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 수익률이 단순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가 배당 귀족주들을 이제 검증해 봤을 때 과거의 IRR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에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2, 3%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거를 계속 꾸준히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겠다 장기 동안 그러면은 이제 두 자릿수를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금옵션을 비롯한 파생형 투자에서도 그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나만의 기준금리를 충족시킬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깔끔합니다. 1부 때 조금 이게 좀 이제 개요 설명 쪽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가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2부까지 딱 듣게 되니까 너무 명쾌해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저도 오늘 많이 배웠네요. 야, 오늘 그 옵션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처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방송인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투자의 재발견에 나온 책을 한번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이 2020년도가 아마 제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산 가치가 이게 완전히 좀 달라졌던 굉장히 결정적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괜찮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했던 분들은 엄청 올랐고 네. 그 기간에 이걸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산 격차가 확 벌어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굉장히 2020년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구 논문이라든지 굉장히 책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실망하고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이러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박탈감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뭐 벼락 부자, 벼락 거지 뭐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조금 이 시기에 소외되신 분들이 전 더 걱정이 돼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네네. 네,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께 자연의 원리에서 찾는 어떤 좀 승리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상수라는 네. 이제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 법한 숫자가 있는데, 이 자연상수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는 자연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숫자를 연속적인 성장을 표현할 때 자연상수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도 자연상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겨울에 눈송이가 내려서 쌓이는 것도 처음에는 눈이 길에 닿아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송이가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면서 어느새 굉장히 그 눈이 많이 쌓이는 그런 것도 다 자연상수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투자도 이 자연상수의 행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상수, 우리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종잣돈 모으기도 힘들고 종잣돈을 투자해봤자 투자 수익이 너무 미미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거 해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현금 흐름에 도달할 수나 있을까? 라고 굉장히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안에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1, 2년 열심히 해보겠죠. 1, 2년 열심히 했는데 10년 안에 1,000이면 내가 한 5년 반 정도 했으면 이제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 그런 걸 기대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 자연상수를 보면은 이건 지수함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마지막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법칙에 하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목표를 제대로 세우시고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을 하시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자산이 되는 것들이고 투자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끝은 창대하리라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꾸준히 마이너스가 아닌 뭐 0.1이라도 계속 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좀 커진다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만의 기준금리 구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자산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마인드까지 또 이렇게 세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종종 이런 또 마인드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일 있으면 종종 모셔서 또 방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사장님께 일단 이런 좋은 기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각자의 그 위치가 다 다르실 텐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또 나만이 원하는 그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만드셔서 그에 대해서 꾸준히 반복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네. 예,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